네, 상무론 3주차 온라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청약에 대해서 배웠고 승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하고, 제가 청약을 설명할 때, 무역계약의 성립을 설명을 할 때 오퍼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확정적이고 명시적이고 구속력을 갖춘 그러한 거래 제의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오퍼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문 오더를 한 상태에서 acknowledgement를 하든지,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행위로서 그 행위가 뭐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전화로 해도 좋고 이메일로 해도 좋고, 어쨌든 그러한 의사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낙은 개념적으로 사전적 정의로서, 교과서적인 정의로서는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피청약자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오케이가 되면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라고 보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승낙을 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에서 이야기하는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자가 물건을 뭐 파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거래 조건이라든지 뭐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지 그런 조건들, 무역 거래의 조건들이 승낙을 할 때 청약자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승낙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경상의 원칙이다, 뭐 엄격 일치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상이라는 게 한자어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 영어 표현으로 미러, 거울이죠, 거울. 저 경자가 거울을 뜻하는 한자어를 경자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내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죠. 뭐 좌우 반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청약자의 조건과 승낙자가 생각하는 조건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승낙의 요건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확장을 해서 그 내용이, 조건의 내용이 엄격하게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승낙의 요건에서 이야기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청약자의 의도와 그 승낙자의 의도 조건이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계속 다르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를 갖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서식의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서 승낙을 할 때는 청약자의 조건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절대적이다,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승낙을 하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뭐 청약을 하는데 청약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단다든지 뭐 확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뭐 불확정 청약을 얘기하기도 했고 조건부 청약을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건 쉽게 말해서 확정 청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에 있어서도 조건이 달려있다. 뭐 뭘 해주면 내가 살게,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된 승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얘기할 때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도 당연히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은 승낙 또한 불요식성이 있습니다. 불요식성이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것으로서 이제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낙이 반드시 뭐 전화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두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승낙이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보낸 그런 조건에 예를 들어서 변경을 요구한다, 추가를 요구한다, 확장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우리가 청약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반대 청약이 됩니다. 반대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 반대 청약은 어떻게 보면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이 그 청약의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추가를 의미하고 왜 이게 원래 청약의 거절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승낙을 할 때는 청약자의 의도와 승낙자의 그 의사가 명확하게 거울을 바라보듯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지 않죠. 왜냐하면 승낙자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CISG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할 때 이 승낙의 내용 중에서 일부 어떤 제한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졌을 때 그 변경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을 좀 쉽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소하고 경미하다. 실질적인 변경은 중차대하고 핵심적인 변경인 것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은 사소하고 미미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차대하고 중요한 걸 바꾼다.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원래의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굳이 예를 들자면 샘플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래 조건의 핵심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승낙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CISG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변경이 있다면 반대 청약이 되고,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승낙이 된다. 그게 CISG 제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도 그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앞서서 제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동일하게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상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일치의 원칙, 엄격 일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점 하나 찍은 것까지도 틀리지 않고 동일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엄격 일치의 원칙인데, 결론만 놓고 보면 실제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법으로서 적용하고 있는 CISG, 여러분들이 계약론 시간이나 이런 데서 전문을 학습하게 될 CISG에서는 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조건부 승낙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격 일치의 원칙을 조금 완화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격 일치의 원칙이 깨졌다, 엄격 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CISG 제19조 앞서 얘기했던 이 부가조건부와 관련된 승낙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엄격 일치의 원칙을 약간 완화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타도 없을 정도로 똑같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계약의 조건의 본질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미미하거나 사소하거나 혹은 변경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격 일치하지 않더라도 청약의 거절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완전 일치의 원칙,
경상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이 오탈자도 이제 허용이 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실질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뭐 사소한 변경이라든지 사소한 오탈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승낙으로 보는데 큰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변경이 없는 승낙은 인정이 된다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유효하지 않는 승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가조건부 승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원래는 CISG 제19조에 있다. 그리고 19조 2항에서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 청약의 부가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가한 때에도 청약 중의 조건을 실질적 변경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을 승낙으로 한다. 이 문구가 있어요. 19조 2항에.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상한 옷, 이거 오탄가요 싶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줄임말로 적어 놓은 거예요. Q, 퀄리티, 또 Q, 퀀티티. 그러니까 품질하고 수량, 프라이스, 가격, 페이먼트, 결제 방법, S, 선적, 그 다음에 책임, 그러니까 그 보험과 관련된 부분, 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로 하느냐, 뭐 분쟁 해결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 변경, 이런 것들이 바뀌면 무역 거래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예시를 제가 그냥 이렇게 줄임말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부가조건부 승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반대 청약이고, 실질적 변경이 없고 사소하고 경미한 승낙이라고 보면 그것은 승낙으로서 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승낙자가 승낙을 했는데, 피청약자가 승낙을 했는데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요. 한 거야 만 거야.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으로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구두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다 인정이 되는데 의사표현이 명확해야 된다. 기다 아니다가 명확해야 된다. 자, 그 연장선으로서 승낙을 하는데 침묵 또는 부작위 하는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침묵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뭘 의미하는지 알 텐데, 여기 보면 부작위, 부행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inactivity야. activity가 뭐예요? 뭐 활동적인 활동, 행위 이런 걸 뜻하죠. 근데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in.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승낙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생각을 해봤을 때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해. 이거 어떻게 볼 거예요? 이런 거는 승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현이 돼야 돼요. 의사표현. 말을 하든지 구두로라도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행위만 하는 경우.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승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행동을 해. 뭐 돈을 보낸다든지 물품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행위로서 승낙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건 승낙으로 볼 수가 없다. 자, 승낙의 방법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 분료식이기 때문에 뭐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위 자체로 승낙을 할 수도 있어요. 별도로 통지 안 하고
너와 나 사이에 구차한 말 따위 필요 없겠지. 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분료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승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보통 청약자들이 청약을 할 때 답변을 주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옛날에 이 통신 수단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요새 전보, 팩스 이런 거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치면, 그 이메일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지. 몇 날 며칠까지, 구매 의사가 있으면 이 메일에다가 회신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란 얘기잖아. 메일에, 단메일로 보내란 얘기잖아. 그러면 단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로 청약이 왔는데 굳이 나는 종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겠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메일로 회신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편지를 보내면 그 유효기간 안에 안 닿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이메일 회신을 하라고 했는데, 통신 수단을 어느 정도 지정을 했는데, 청약자가 그거를 어겨서 편지를 보낸다. 종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다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 어떤 방법과 대응 수단을 넘어서죠. 그 다툼에 아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를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효과, 청약의 이펙트는 언제 발생한다 했죠? 닿을 때, 도달할 때. 그래서 도달주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도 언제 그 승낙의 효과가 발생되느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승낙이 언제 효과가 발생되느냐는 청약이 언제 효과가 발생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낙의 효과가 발생되면 그게 곧 뭘 의미하냐면 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청약의 효과라는 거는 거래 제의가 유효하게 전달이 됐다는 의미인데, 승낙이 효과를 발현했다라는 것은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사가 합치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낙이 효과를 발현한다라는 말은 이걸 계약이 성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낙은 언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느냐를 따져보면 한 3가지 경우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하자간이 있어요. 대하자간. 이건 뭐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입니다.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닿아야 돼요. 그러면 효과를 발휘해요. 그쵸? 그죠? 도달주의. 그리고 격지자간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도달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격지자간, 이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우편이나 전보 같은 걸 써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 의사를 전하고자 할 때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그 효과를 달리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륙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영국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발신주의가 뭐냐면 내가 의사표현을 하는 순간, 이 의사를 보내는 순간 효과를 발휘한다. 요지주의가 있죠. 요지주의. 이 요지주의는 한자어라서 좀 어려운데, 그 의사표현을 전달받은 사람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죠? 발신주의는 내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보내는 순간 효과가 있다는 거고, 도달주의는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닿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고, 요지주의는 내 의사표현을 전에 받은 사람이 인지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각국의 법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승낙의 의사표현도 청약의 의사표현처럼 거의 대부분 도달주의의 입장입니다. 근데 격지자간 중에 특히 이 우편이나 전보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영미법에서는 발신주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발신주의의 입장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CISG입니다. 이 CISG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과 일본은 격지자 간의 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발신주의적 입장이었는데, 이 한국과 일본 모두 어떻게 되었냐면 CISG의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발신주의적 입장이냐? 아닙니다. 도달주의적 입장입니다. 원래 한국과 일본은 영국과 미국처럼 격지자 간에 있어서 발신주의의 입장이었다가 CISG에 가입하고 나서 도달주의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격지자 간, 우편 전보에 있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하지만 CISG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과 관련해서 지연 승낙의 문제가 있어요. 청약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 그러면 이 유효기간 안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도달주의에 따라서. 근데 늦게 도착한 게 문제가 되죠. 늦게 도착하면. 그렇죠? 늦게 온 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CISG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 청약자가, 여기서 왜 청약자예요?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게 늦게 도착한 거잖아. 그래서 이 청약자가 괜찮아, 유효해, 늦게 왔지만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취지로 피청약자한테 구두로 얘기했거나 그러한 통지를 발송하면 늦게 와도 오케이예요. 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이었는데 요게 조금 늦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우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연이 됐어요. 지연 승낙이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전반적인 그냥 경우인 거고, 우편이야. 우편인데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달 사고로 인해서 늦게 도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자, 이 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이 편지가 제때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보면 이것 또한 승낙으로서 봐줍니다. 이 편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배달 사고 통상적이었다, 뭔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걸로 인해서 편지가 늦게 도착하게 된 거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사유가 없었다라면 제때 도착했을 거다 라고 하면 승낙으로서 봐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경우에도 청약이 예를 들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하지 않는 한 승낙으로 봐줍니다. 요건 반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이것이 유효하려면 청약자가 피청약한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인정해줄게 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편지인데 늦게 왔어, 이유가 있었어, 제때 왔을 수도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늦게 왔어, 요 경우에는 승낙으로 봐주는데, 승낙으로 봐주려면 청약자가 이건 늦게 온 거라서 안 된다라는 취지를 보내지 않아야만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withdrawal 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죠? 청약도 withdrawal, revocation, rejection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뭐 rejection은 없고 승낙의 거절. 자, 여기서 rejection이 없는 이유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승낙의 rejection이 왜 없을까요? 청약의 rejection이 있었잖아. 청약의 거절은 뭐예요? 청약자가 거래 제의했는데 피청약자가 거절한 거잖아. 그러면 거래 성립 안 하는 거죠. 자, 승낙의 거절은 왜 없냐? 청약자가 거래 제의를 했어요. 승낙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 순간 뭐예요? 승낙이 유효하면, 승낙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한다 했죠. 그러면 원래 청약자가 저쪽에 승낙자가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거절하면 이건 뭐야? 확정 청약이 아닌 게 되죠. 확정 청약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했잖아. 근데 저쪽이 승낙을 했는데 내가 거절해. 그러면 그거는 확정 청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은 거절이 없어요. 리젝션이 있을 수 없어요. withdrawal하고 revocation만 있습니다. 자, 볼게요. withdraw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회라고 했죠. 번역을 할 때. 예, 철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승낙의 의사가 도달해서 효력. 이것 또한 승낙 또한 도달주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인다는 거죠. 청약도 withdrawal이 뭐였어요?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 이거는 말이 가능하겠죠. 승낙에 도달하기 전에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여. 그러면 뭐 한다? 철회될 수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 자, 계약의 취소 및 해제. 승낙의 리보케이션은 승낙이 효력 발생한 후 하는 거죠. 자, withdrawal하고 revocation을 제가 청약 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ithdrawal은 철회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시키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다. revocation은 뭐였어요?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켰고 이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청약을 취소시키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리젝션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승낙도 리보케이션이란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왜?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킨 청약을 취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승낙은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발현된 효과를 발휘한 승낙을 취소시키려고 하면 승낙이라는 행위의 효과가 발현시킨 결과가 뭐예요? 계약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승낙은 리보케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승낙을 리보케이션을 시키려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을 취소시켜야 돼요. 승낙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청약은 승낙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계약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승낙을 하기 전에 취소시키는 게 가능한데,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면 그거는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승낙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계약 그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계약을 해제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되려면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말, 그 말이 중요해요. 뭐다?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왜? 청약이 뭘 의도했어?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현이 있으면 양 당사자를 구속해서 계약을 확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명시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계약 성립으로 가기 때문에 승낙을 걷어들이려면 승낙은 효과 발휘 전에는 걷어들일 수 있어. 그거 뭐다? withdrawal, 철회. 근데 효과가 발현됐다? 승낙의 효과는 다시 강조하지만 계약 성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낙을 revocation, 승낙을 취소하려면 그것은 계약을 취소시키는 행위로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승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뒤의 내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